자, 봅시다. 이제 R하는 2차 함수부터가 시험 범위고요.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제 차근차근 개념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개념은 요걸로 하고 숙제는 이제 마크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목차를 살짝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3차와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5차, 6차, 7차, 8차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냥 3차, 4차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6차가 나오면 6차는 3차로 바꿔서 풀 수 있고 8차가 나오면 8차는 4차로 바꿔서 풀 수 있는 킬러 수준의 문제를 받겠는 거니까 그냥 일단은 배제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수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통부분, 보기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우리가 흔히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이고요. 그들을 풀기 위해서 뭐 켤레근도 쓸 거고요. 근과 대수의 관계를 쓸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 단원에 어서 오세요. 앉아. 요 단원의 메인 오메가가 등장합니다. 자, 오메가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쉽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 기준으로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한 5문제 정도 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어렵게 나오라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I와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니까 이거 조금 감안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연립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립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면서 1차와 2차 그리고 2차와 2차의 형태들이 나오게 돼요.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별로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가 약간 정해진 느낌이어서 어떤 녀석이 나오게 되냐면 대칭형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 보시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x하고 y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위치를 바꿨을 때 형태가 일치하는 뭐 그런 녀석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근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난이도를 담당하는 건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이 난이도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공통근을 가진다는 표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통근이 약간 여기서는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방정식 문제가 꽤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건 선생님들 취향을 타게 되는데 이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고요. 쉽게 내면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대비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가 마무리가 돼요. 자, 이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볼게요. 그냥 앞에 보세요. 편하게.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은 A의 x의 세제곱, B의 x의 제곱, C의 x 플러스 D는 0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근의 공식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존재는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정리를 씁니다. 무조건입니다. 인수정리 중에서 조립제법이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x-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맞죠?
이거는 첫 번째 조리제법을 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얘가 무슨 식이 돼버린 거예요? 2차식이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당연히 뭐도 쓸 수 있어요? 근의 공식도 사용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얘는 무조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실수예요. 반드시 실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다 유리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 나쁘면 분수고 웬만하면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리제법 떠올려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 때 루트를 써본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 매너야. 학교 선생님들이 조리제법 첫 번째 스타트는 일단 유리수로 시작을 하는데 흔히 정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실수 중에서 정수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있는 녀석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경우들이 존재하냐면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허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어떤 아이들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얘가 하나가 나왔는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랑 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알파인데 얘가 베타와 감마가 나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같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중근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이때는 중근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또. 자, 중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얘가 중근인데 베타야. 그러면 얘는 알파와 베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 그런데 얘가 또 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도 알파인데 얘도 알파. 그게 중근이야. 그럼 얘는 몇 개의 근이 되는 거예요? 3개가 전부 다 어때요? 같죠? 이런 거는 무슨 근이라고 할까요? 무슨 근? 삼중근이에요. 지금 봐봐. 이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2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내야 돼. 얘가 3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전부 다 다르다는 뜻이야. 2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라는 소리야.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3개가 전부 다 같은 삼중근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은 얘랑 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얘랑은 다릅니다.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니까. 이 경우에는 너무 당연히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허근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차 방정식은 선택지가 좀 많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하나의 실근,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를 문제에서 줄 거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가 이들의 핵심이야. 그 말은 뭐냐면 허근이 3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얘는 실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조건 조리제법이 한 번은 가능하다는 거야. 아무리 복잡하게 미지수를 깔고 나와도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조리제법 한 번은 가능하도록 세팅이 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두려워서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무조건 있어요. 존재해요. A가 있던 B가 있던 C가 있던 K가 있던 어쨌든 조리제법은 가능하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단 조리제법이 한 번 들어간 상태에서
조리제법 한 번 하고 나면 2차식이 나오니까 2차식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가느냐? 자, ax의 4제곱, bx의 3제곱, cx의 제곱, d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요. 미지수가 몇 개? 5개.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선택지가 조금 많아요. 단순하게 얘기해볼까요? 어차피 이걸 메인은 3차예요. 4차는 메인이 아닙니다. 4차는 약간 보조수단이고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얘 한 9번 나오면 얘 한 번 나와요. 그 정도로 비중은 적지만 일단 알려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A로 묶어서 자 실근 2차식 이런 구성이 나오면 조리제법이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그렇죠? 그리고 2차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조리제법이 안 되도록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걔 진짜 나쁜 놈인데 얘가 허근 가지는 2차식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를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누가 불러볼까? 하진아.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오, 좋아. 잘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둘 다 근해공식 써보시면 허근 나와요. 맞죠? 4차 방정식은 이런 패턴 문제에서 어려워요. 3차는 무조건 조리제법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얘는 무조건 조리제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가 허근 두 개를 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는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렀냐면 4차와 2차와 상수항으로 구성된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왜? 안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복 2차식이나 되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근을 가지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근 두 개가 총 4개가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보기차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쫙 나열된 형태는 반드시 조리제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직까지 요 근방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5개를 깔아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5개를 깔아놓고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딱 어떤 케이스에만 존재하냐면 아까 잠깐 나왔어요. 대칭형. 한마디로 상반, 예전 명칭은 상반 방정식이거든요. 이것만 존재해요. 근데 얘는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요. 규칙이 뭐냐면 다시 B가 나와요. 다시 A가 나오는 이렇게 같은 구성 아니면 보기차식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조리제법이 2번 진행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되셨나요? 자, 다시 4차 방정식은 보기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서로 좌우가 대칭인 이런 대칭형 방정식을 제외하면 무조건 조리제법 2번이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 틀을 벗어난 문제는 이 지역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어서 오세요. 그래도 오늘 왔다, 유지야. 오늘은 왜 늦었어? 잤어?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 그지?
4시도 안 돼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긴다.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4차 방정식의 형태는 반드시 조리제법이 2번 진행되고, 그러면 이 아이의 선택지는 똑같겠죠? 얘랑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여기서 이미 두 실근을 가졌어.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고요. 중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허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4개, 3개, 2개, 1개, 2개의 실근과 허근, 혹은 중근과 허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메인이 아니고 여기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차 방정식에서는 나오는 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차 방정식, 대칭형 방정식, 그리고 단순하게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 문제하고 딱 하나가 또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보기차식에 포함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심화 문제 받을 때 할 거고요. 자, 요 정도 느낌이 이제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한영아, 너의 앞에 이제 3차나 4차 방정식이 딱 놓여 있어. 그럼 넌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조리제법이에요. 아무리 얘가 복잡하게 나와도 무조건 그거예요. 3차나 4차 방정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무조건 조리제법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리제법부터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3차는 무조건 100%입니다. 단 4차에서는 어떤 경우에 대칭형과 보기차식에서는 여기에서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2번의 조리제법이 진행이 된다. 이 정도 느낌 살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개념을 좀 하는 날이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영상 찍은 거는 지성이 때문도 있지만 혹시 졸리시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라는 의미니까 자, 요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면 어떤 틀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틀을 무조건 가지게 되죠. 자, 이 아이를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도 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거야. 해보자. 세 근의 합. 이걸 구하고 싶으면 생각해 볼게요. 이거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의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9 마이너스인 건 또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과 똑같은 패턴인 거야. 이 세 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제거해주고 b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과 완벽하게 동일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a를 왜 제거해요? 아직 제가 밖에다 a를 놨잖아요. 이게 원래는 얘네한테 다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다 a가 붙는 거야. 이렇게 a가, 여기에 a가, 여기에 a가 다 붙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온전하게 얘만 구하고 싶으면 a를 제거해야 되죠. 얘가 온전하게 a를 구하려면 a를 제거해야 돼. 얘가 온전하게 얘를 구하려면 a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차랑 똑같아요. 자, 두 근의 곱의 합.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a를 제거하는데 부호를 바꿀 필요는 없죠. 그래서 a분의 c가 됩니다. 마지막 세 근의 곱. 여기서 a를 제거하는데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t. 2차에 비해서 한 개가 추가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걸 여기까지 올게요. 다시. 얘는 4차인데 아직까지 풍무도 마찬가지예요. 풍무던, 이음이던, 아라던, 검단이던 제가 본 제 기억상에는 얘를 가지고 근과 개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나온 학교는 이제 원당구하고 저쪽에 사오고 김포고 요 정도가 이제 4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4차 방정식도 얘랑 유사 패턴을 따라갑니다.
한 번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아이를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 ax의 4제곱 마이너스 a를 가지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얘도 똑같이 얘를 제거하고 이런 패턴이 될 테니까 우리가 저 아이를 구하려면 내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쟤랑 동일하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a분의 c를 하면 돼요. 똑같죠 완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a분의 d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리고 네 근의 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플러스죠. a분의 2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2차와 3차와 4차에서는 우리가 근과계수라는 이 패턴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오차가 있었다면 이거 그대로 깔고 하나 더 추가되는데 a분의 f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4차까지밖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어느 것도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 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합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살아있어요. 근데 둘을 곱하면 마마가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요. 3개가 돼버리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고요. 4개가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4개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호에 변화가 생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활용이 되는데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하는 표현이 반드시 시험의 출제가 될 거고. 근데 이게 봐봐, 잘 봐봐. 얘하고 친숙한 곱셈 공식 하나 있죠, 지금. 그렇죠? 불러봐. 얘랑 친숙한 곱셈 공식 불러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이거? 네. 자, 현준아. 또 다른 거. 이 녀석들과 친숙한 곱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걸어 빼?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저거 알파 베타 감마 는 알파 자, 요것도 있었죠? 왜 지호야? 왜 그런 표정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야, 시험 문제 일주일 지났다 다 까먹은 건 아니죠? 알고 그쵸? 자, 알고 계시죠? 이거 몇 개? 이거 9개짜리 1개 뺐으니까 8개짜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알파 이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좀 더 어려워. 왜? 2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밖에 없으니까 2차나 3차식의 곱셈 공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3개를 깔고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녀석은 뭐죠? 하나, 둘, 3개가 모두 등장하죠. 그렇죠?
곱과 불과 마이너스 곱을 쓰시면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 특별한 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요? 이거 분명히 문제에서는 줄 거야.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예를 들어 K라고 줄 거야. 그럼 얘네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바꿀 수 있어요. K 마이너스 감마,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K의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K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는 다시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등장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정도는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정리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게 그들의 전개된 형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 하나 더 당연히 뭐도 쓸 수 있어요? 켤레근도 쓸 수 있어요. 뭐 이거 사용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개수가 실수인지 개수가 유리수인지 요거 확인하셔서 실수인 경우에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A 풀만 이렇게 접근할 거고 유리수일 때는 A 풀만 루트 B 이런 식으로 혈례근을 구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생각하시고 4차 방정식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보기 차는 상방반정식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질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조리제법 하자. 조리제법에서 나오는 식의 형태는 해의 형태는 3개, 2개, 1개, 하나와 허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허근은 반드시 2개가 서로 다르게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허근 3개는 당연히 있을 수 없어. 왜? 허근은 무조건 2개가 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자, 3차 방정식 또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고요. 결례근을 쓸 수 있겠다. 4차 방정식은 보기차식과 대칭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2번에 걸친 조리제법이 진행이 될 거다. 나머지 하나는 뭐 얘랑 똑같이 부실근, 중근, 허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뭘 쓸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잘 안 나온다고. 유주야. 이왕 시험 문제를 낼 거면 얘보다는 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알파 그리고 알파 감마 그리고 베타 델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안 낼까? 아니 어려운 건 뭐 선생님들이 이번에 너희 시험처럼 작정하고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안 나온다고 잘. 이거 볼까? 이런 애들을 시험에 내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 지은아, 이거 볼까? 잘 생각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항상 누구와 함께해요? 곱셈 공식, 변형과 함께하죠. 이런 곱셈 공식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배운 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시험으로 만나기는 쉽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3개짜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얘는 4개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4차 방정식에서는 단순하게 조리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정말 중요한 보기차식이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보기차식.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맛을 보고. 자, 방정식 풀어봅시다. 도현아. x 제곱 x 아 해. 3x 플러스 2 이거죠? 이대로 끝. 우리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자,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3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풀마 루트 3i가 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의 값은 풀마 i 이렇게 나오겠죠. 4개의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얘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부호만 살짝 바꿔 놓으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지호야?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얘는 x가 풀마 루트 5가 되고, 얘는 x가 풀마 i가 되는 구성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맞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실분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물론 나라고는 이번 시험 분위기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이번 시험 분위기면 안 나오겠죠,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은 이렇게 나오는 건 재미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자, 똑같은 틀을 가져가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상수가 메인인데요. 상수에다가 제가 얼마 넣어볼까요? 불안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불안한 숫자를 넣고 여기다가 얼마를 해볼까? 5x의 제곱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현준아,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네. x 제곱 이게 되나? 와, 신기하네. 기다려봐.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진아, 이거 어떻게 할까? 오, 맞아요. 자, 잘 기억해. 보기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랑 시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하진이가 금방 얘기했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빼는 합차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상수항이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얘를 일단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야 돼요. 플러스 9가 있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6x의 제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이 필요해. 그래야 얘랑 똑같은 식인 거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6x제곱이 갑자기 있으니까 이쪽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11x의 제곱이 필요해. 한영아, 이 두 개 중에서 뭐 써야 될까? 누구 거? 위에 거 아닐까? 위에 거 써야죠. 이유는 무엇이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 11x의 제곱이 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플러스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보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자, 이 모양 자체가 도현아 무슨 식? 완전 제곱 응? 완전 제곱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태는 뭐? 아 형태가 벌써 이 정도까지 까먹으면 심각한데. 야, 이런 식이면 나 일요일날 보강해버린다. 어만. 자, 방정식 지우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2명 당첨. 자, 현준아, 저거 뭐라고 하죠? 좋아요. 이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합차. 그래요. 합차래요. 자, 심각하다. 투민아, 너도 지금 당황스럽지, 너가. 그렇지? 투민아, 얼마나 놀았냐? 막 놀았지, 너 솔직히. 네. 오늘까지도 놀았지. 아니 어제 공부했습니다. 진짜? 무슨 공부했어? 영어 공부. 아, 그래. 뭐라도 궁금하면 다행이다. 자, 그러면 합차잖아요. 그럼 투민아, 저렇게 해야지. 묶어? 어떻게? x 제곱 이거랑 요거 한 개 가져오고 다시 x제곱 플러스 3 요거 하나랑 요거 또 한 개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요게 x의 제곱인 거니까 얘네 둘이 한 번 떼주고 한 번 더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왜냐면 요것도 두 개 있으니까 요것도 두 개 있고 둘이 한 번 빼주고 둘이 한 번 더해주는 형태. 근데 이 형태를 잘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파생된 얘네 둘은 형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얘네 둘은 뭐가 다르죠?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자, 이쪽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된 거거든.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잡아. 형태를 기억하라는 거야. 왜냐면 어렵게 나오면 이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자, 형태 봐봐. 제곱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제곱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였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한 방에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플러스 b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거는 애초에 인수분해가 한 방에 끝났던 문제인 거야.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의도치 않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게 합차로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얘랑 얘는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단지 하나가 합차여서 두 개로 분리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생각해봐. A랑 B는 당연히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야. 왜 합차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A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왜? 얘는 무조건 합차해서 탄생한 녀석이니까. 반드시. 얘는 다른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일 거야. 왜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얘도 똑같이 합차로 분리를 시켰을 거거든. 루트를 이용하는 말든. 맞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라는 건 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이 형태 기억하자. 이 형태 일단 하나. 단 얘는 합차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자, 두 번째 완제와 합차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나온 모양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ax의 제곱과 상수항은 무조건 똑같아야 해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는 얘랑 부호가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 그렇고 여기다가 c의 x의 b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x 그 다음에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자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래놓고 A랑 B랑 C를 더한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치고. 이게 가장 무난한 형태거든요. 보자. 지은아, B는 얼마? 그렇지. 단영아, A는 얼마일까? 얘네 둘은 뭐가 다르다 그랬어?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 그럼 B는 얼마? A는 얼마? 오, 그렇지. 교아야, C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보기차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인수분해를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과 합차를 쓰면 무조건 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야. 이건 뭐야?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 너 연산해야 돼. 이해하셨나요?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틀을 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완전 제곱식 쓰지 않고 합차 쓰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 너랑 너 무조건 같아야 돼. 너랑 너 무조건 같아야 돼. 너랑 너는 부호만 다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하나가 합차로 적용이 되면서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쪼개질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살짝 흘려 들으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이게 심화 문제로 발전됐을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심화 문제로 나왔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요거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개념은 원래 금방 지루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자,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가질 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고 돼. 마지막, 서로 다른 4 실근을 가지고 돼. 그걸 가지기 위한, 물론 원래 문제는 여기에 뭐 K-3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 위한 이 A, B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네요. 4개 허근입니다. 얘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묶이겠죠? 그쵸? 이렇게 묶일 거예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뭘 볼 거냐면, 얘를 내가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려면 얘를 마이너스로 놓는 게 아마 보기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제가 치환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알파라고 보여드릴까요? 자,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x, 라지 x를 이렇게 인수분해했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자, 어려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아까 여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요 뒤에 따라오는 숫자가 어떻게 됐을 때 얘가 허근을 가졌고 어떻게 됐을 때 실근을 가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따라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 자, 이걸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얘는 무슨 근을 가지죠? 실근. 얘는 무슨 근을 가지죠? 허근. 그렇다면 다시 돌려보내볼게요. 얘는 A 값이 양수예요. 맞죠? 얘는 B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다시, 얘는 무슨 근을 가진다고요? 실근. 얘는 무슨 근을 가진다고요? 허근.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놨습니다.
얘가 양수예요. 얘는 음수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만든 형태에서 이 A랑 B라는 녀석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거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양수인 근, 궁극적으로 두 실근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음의 근은 두 허근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흘려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내용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틀려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가지려면 이 형태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의 근일까요? 음의 근일까요? 모두 음의 근이어야 돼요. 모두 음의 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양의 근이고요. 하나는 음의 근이 나와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되려면 둘 다 모두 무슨 근? 양의 근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흘러갈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은 2차 부등식과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나중에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조금 이걸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시작할게요.